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무탈하게 잘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2.0 플러스 알파까지 격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의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셔서 무탈하게 이 코로나가 완치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는 그날까지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 14주차 저희가 이제 제 15주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 종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말 시험은 15주차와 동시에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15주차째의 기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무역 실무는 비대면으로 그간에 내왔던 퀴즈 과제를 중심으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당황하실 어떤 뭐 문제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퀴즈 과제를 꾸준하게 잘 풀어 오셨다면 기말 시험도 충분하게 잘 치르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말 시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먼저 기말 시험을 1시간 치르시고 그리고 15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15주차의 퀴즈 과제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까지 퀴즈 과제를 내고 기말 시험은 다음 주 15주 첫 시간에 기말 시험을 치르고 동영상 강의를 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하는 바람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FTA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실무는 사실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NCS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바로 업무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역 이론보다는 무역 실습에서는 교재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역 업무에 어떻게 투입돼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것은 좀 배제를 했고요. 또 그 교재 내에서도 이론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스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배웠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창업이라든지 또는 회사에 더욱더 보탬이 돼서 실제적인 그 어떤 액추얼한 그 어떤 그 업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정말 진실된 저희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부연 설명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교재를 통해서 오늘은 강의를 할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를 준비하셔서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교재를 준비하시고 제가 그 페이지에 따라서 부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잠깐만요. 여러분들 교재 233페이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교재 233페이지에 보시면 그 수입에 대한 내용이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업 어떤 수출입에 대한 수출에 대한 영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수입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3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잠깐만요. 233페이지. 자, 233페이지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수입계약서 작성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수입계약서 작성. 수입계약서 작성은 여러분들 무역거래에는 계약서 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입계약서 작성. 이 수입계약서 작성할 때 그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3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셀러예요. 셀러는 뭐예요?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별돼서 얘기를 합니다. 즉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뭐예요? 셀러니까 수출자죠. 수출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번에 셀러 해놓고 이름 및 주소를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수입계약서 예제는 2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계약서 조건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약서는 어떻게 적을고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요, 234페이지로 돌아와 보시고 234, 235페이지에 보시면 235페이지에 어떤 컨트랙트가 있어요. 무역 계약에 대한 그 계약서 예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번의 셀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뭐 한다고요? 1번의 셀러에는 이름 및 주소를 기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셀러에 대한 이름하고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오른쪽에 그 계약서의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 Description of Goods라고 되어 있어요. 잘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죠. 상품의 표시. Description Good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Specification라고도 얘기합니다. 요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scription of Goods라고 그러는데 영어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품의 표시인데 이 상품의 표시는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요? 이런 말도 써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은 요 앞자만 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스펙이라고 얘기해요. 스펙. 그래서 어떤 스펙을 가졌다. 어떤 우리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스펙은 어떻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품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표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근데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as per attached sheet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attached sheet는 뭐예요? 별첨이에요. 별지. 그러니까 상품명을 더 정확하게 기재하고 싶어요. 제목만 적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을 때 attached sheet라고 해서 뒤에다 별점으로
별첨으로 붙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에 보면 거기 돼 있죠. description of goods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quantity, 그 3번에 보시면요. quantity, 그 다음에 unit price and amount라고 돼 있어요. quantity라는 말은 수량이에요. quantity는 우리가 또 어떻게 쓰나요? quantity라고 해서 요걸 어떻게 그냥 우리가 약자로 쓰죠. 어떻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 description of goods란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뭐예요? 수량을 얘기하는데 quantity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수량은 중량, 용적, 길이 등의 단위로 표시한다. 단가는 우리가 단가 표시를 할 때 뭐를 써요? at mark라고 그러죠, 우리. at mark라고 그래서 어떤 거를 써요? 요거를 우리가 뭐 골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보통 이제 at mark라고 그래서 요거 붙이면 US 달러 뭐예요? US 달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데는 뭐 예를 들어서 1000불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단가라는 얘기죠. 그죠? 단가는 뭐예요? 개당 또는 한 세트 뭐 이런 표시로 해줘야 됩니다. 세트의 경우는 이렇게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연필이 한 다스에 12개라고 한다면 one dozen 예를 들어서 이렇게 one dozen에서 12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세트가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를 썼을 때 아니죠. 한 세트에 몇 개로 분류가 되어 있었을 때 5개가 한 세트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 5개에 대한 이 수량도 이 안에다 적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개가 one piece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two piece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개가 two piece니까 10개, 한 세트가 10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린 each라고 해갖고 뭘 써요? each라고 해서 이걸 한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영어로 쓸 때는 한 개라고 쓰죠. 그죠? 이렇게 이러한 그 수량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2 dozen, 그래서 2 dozen이라고 얘기하면 개수로는 몇 개예요? 2 dozen이면 그래도 24개입니다. 이렇게 24개 또는 24개니까 피스에서 복수로 되니까 피시즈 해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 좀 낯익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퍼 세트와 같이 수량의 단위와 관계를 표시를 한다. 그래서 원래 읽을 때는 슬래시라고 읽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통화를 한다 그랬을 때는 뭐 2 piece per one set 이렇게 이거를 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슬러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퍼라고 읽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되겠죠. 3번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4번 보실까요? 4번에는 뭐예요? time of shipment라고 돼 있어요. 선적 시기를 기재한다. 선화증권, 여러분들 선화증권 아시죠? 선화증권 뭐예요? 물건을 수출자가 매도인이 물건을 선주, 즉 그 배의 주인, 그 배에 선적을 했었을 때 선적했다는 증명서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죠? 선화증권이라고 그러죠. 비에는 선화증권이다. 우리 복습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화증권. 그 선화증권은 여기에 이제 기재됐듯이 빌 오브 로딩이다. 그래서 선화증권으로 그 표시를 하되 그 시기를 정할 때 언제 선적이 됐느냐를 이쪽에다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 오브 시프먼트 선적 시기라고 되어 있어. 오른쪽에 한번 235페이지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Within 35 days after receipt
of our LC예요. 우리 수입자, 우리 수입자의 LC가 승낙이 된 후에 35일 내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또 페널티 조항이나 언더 클레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중재원에게 그러니까 제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타임 오브 시브먼트 같은 거 선적 시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LC가 개설이 된 후에 LC가 리시트란 말이죠. 리시트 된 후에 35일 내에 물건을 선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적 시기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죠. 다만 LC가 언제 오픈된 그 날로부터 35, 그러니까 LC가 승낙이 됐어요. 은행에서. 그 날로부터 35일 내에 물건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5번에 보세요. 5번에 보면 데스티네이션, 도착항이에요. 우리도 뭐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뭐 데스티네이션 해서 어디 이제 우리가 도착할 곳 이렇게 그 아이디 카드를 적는 경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단어가 데스티네이션 해서 인천 코리아 그러면 도착항은 인천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패킹 포장 조건. 포장 조건은 그 보시면 운송하는 상품에 적합하고 코스트가 싸고 튼튼한 포장 방법을 골라서 기재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탠다드 익스포트 패킹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요,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스탠다드 익스포트 패킹으로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아웃도어에 대한 포장은 보통 이제 우든 패킹이라고 그러죠. 나무 포장이라든지 아주 그 선적했을 때 충격에도 강한 그런 최종적인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특별한 포장 내역이나 주문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스탠다드형으로 익스포트 패킹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탠다드 익스포트 패킹은 뭐 세계적으로 그 선적 회사에서 규격화된 것들도 스탠다드화된 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 있어요. 보험 조건. 이 보험 조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도인 측이 부보하는 경우에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출자가 돈을 내주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기재한다. 매수인 측이 부보하는 경우에는 to be effected by buyer라고 기재한다. 이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출자가 냈을 경우에는 이제 수출자대로 그 조건을 기재하면 돼요. 그 보험사에서 그거는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른쪽에 23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인슈런스 보험 조건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ICC include war risk and SRCC for 110%, 요거를 100% 같은데요. 100% 인보이스 밸류라고 했는데 예, 110%가 맞네요. 110% 인보이스 가격의 110% 그 SRCC나 ICC는요 규정에 의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은 뭐 ICC 그다음에 에 대해서 인보이스 밸류 그러니까 인보이스라는 건 뭐예요? 그 제품에 대한 스펙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 그 인정된 가격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슈런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냥 그 보험회사에서 충분히 적어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텀스 무역 조건이 있어요. CIF 트레이드 텀스 무역 조건 뭐예요?
CIF 인천 FOB 땡땡땡처럼 기재한다. 여러분 CIF 뭐라고 돼 있으면 뭐예요? 도착항이에요? 출발항이에요? 우리가 저연거래 조건에서 여러분들 몇 번이고 또 리피트 했었습니다. FOB는 출발항인가요? 도착항인가요? CIF는 도착항인가요? 출발항인가요? CIF 뉴욕 그러면 어디예요? 뉴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CIF는 누가 돈을 내죠? 매도인이 누가 돈을 내는 게 여러분 질문을 제가 잘못했는데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예요. 그래서 CIF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운임 그 다음에 보험은 누가 부보를 하나요? 누가 내나요? 매도인이 냅니다. 그래서 CIF는 어디까지? 도착항까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IF 뉴욕 그러면 어때요? CIF 뉴욕은 여기 뉴욕에 도착하는 거예요. 뉴욕항에 뉴욕항 도착. 그러면 FOB는요? FOB는 이거는 정형거래 조건에 의해서 어때요? 매도인이 어디까지예요? 본선의 내일까지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본선의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예요? FOB 인천 그러면 뭐예요? FOB 인천 그러면 출발지가 인천이다. 인천에서 출발한다. 매도인이 어디까지 돈을 내나요? 저기 운임은 내륙운송 플러스 뭐예요? 내륙운송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물건이 부산까지 갔을 경우에 부산까지 가는 내륙운송 플러스 그 다음에 본선 난간까지 레일웨이라 그랬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돈을 누가 낸다고요?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매도인은 뭐예요? 수출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FOB 인천 그러면 출발항, 그 다음에 CIF 뉴욕 그러면 도착항, 이렇게 해서 CIF와 FOB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트레이드 텀스 그랬어요.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트레이드 텀스에서 무역 조건 했어요. CIF 인천 그럼 뭐예요? 인천 CIF 인천 도착항이 어디예요? 인천에 도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코리아 바이 씨 고잉 베젤이라면 이거는 배편에 대한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급 조건이 있어요. 9번에 지급 조건 Terms of Payment 송금 방법이 있어요. TT Telegraphic Transfer 그래갖고 앞에 T와 T를 땄어요. 그래서 송금 방법은 TT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용장이 있고 뭐 많죠. 우리가 정형거래 조건에 의한 요건 송금 방법은 TT가 있고 LC가 있고 그 다음에 추심결제 DA 또 DP 우리 배웠습니다. DA DP DA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DA는 irrevocable LC라 그래갖고 취소 불능장에 LC하고 그 다음에 DP하고는 유사성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DP는 추심만 의해요. 근데 LC는 어때요? 지급 확약을 누가 합니까? 은행에서 해주잖아요. 그죠? 뭘 가져오면 화한 어음을 가져오면 그래서 환어음을 가져오면 은행에서 지급 확약을 해준다. 그 대신 추심은요. 추심은 뭐라 그랬어요? 심부름만 한다 그랬죠. 돈 받아와 돈 받아와 돈 받아와 이렇게 그 돈을 안 주면 안 준대 해서 수출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심에 대한 것은 다만 DP에 대한 그러니까 DP나 DA는 뭐예요? 신용장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신용장이 없습니다. 무신용장에 대한 결제는 DA와 DP가 있다. DP는 돈을 줘야 뭘 줘요? 선적서리를 주죠. 근데 DA는 어때요?
돈을 안 줘도 선적서리를 주면 DA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외상거래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해를 한다면 외상거래가 D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A는 뭐하고 LC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유산스 LC하고 똑같아요. 유산스 LC는 뭐예요? 유산스 90일 줬다 그러면 LC가 도착해서 BL이 오더라도 90일 후에 물건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급조건에 보면 9번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 235페이지에 Terms of Payment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uy on irrevocable LC at 뭐예요? 90일. 그죠? In your favor. 그러니까 90일, 그러니까 희망하는 그 날짜인 90일 안에 LC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LC는 이런 그 어떤 지급 조건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송금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결제에 대해서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hipmarks라고 되어 있어요. shipmarks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리는 그런 하인이 아니고요. 물건을 내릴 때 찾기 쉽게라고 얘기할까요? 보통 shipmarks는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른 목걸로도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경민이다 그러면 KYUNG 알기 쉽게요. 이런 식으로도 돼 있고요. 그래서 요 박스의 표변에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박스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도 붙일 수가 있어요. 찾기 쉽게나 아니면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마크를 지금 오른쪽에 235페이지 보시면 그냥 똑바로 뭐예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형에 보시면 인천 코리아 C 넘버가 돼 있어요. C하고 이렇게 C하고 넘버가 돼 있죠. 이건 카튼 넘버예요. 카튼 그러니까 한 카튼, 투 카튼 해서 이렇게 넘버가 돼 있어요. 카튼 뭐 1, 또 카튼 2,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넘버링을 이렇게 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박스가 몇 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attached sheet are annexed or not annexed. 요거는 이제 어떤 아까 첨부 파일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 어떤 거죠? 상품의 표시 이런 것들을 뒤에 붙여 있는지 또는 더 붙여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 설명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관을 할 때 세관원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어태치 되어 있는 상품의 표시를 보고 이제 그 관세나 통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여기 있죠. Purchase Contract 해갖고 수입 계약서예요. 이런 계약서를 요 안에 적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돼 있어요. We are buyer are pleased to confirm this day our purchase from you as seller subject to the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우리 이런 서로를 잘 지켜서 우리가 내용한 뭐 어떤 내용이에요. Terms and condition of face and leave side here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부 소집한 이렇게 모아둔 그 서류를 통해서 쌍방이 철저히 지킬 것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에 또 이런 문구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문구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가하는 문구는 어태치먼트 뒤에다가 첨부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승인에 대해서 236페이지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수입 승인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수입 승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입 승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지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요 수입 승인은 칠판 정리하고 다시 제 2강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강까지 수고하셨습니다.